21강 이론편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폐 공급을 보고요. 수요와 같이 이제 연결해서 균형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이제 요걸 바탕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자율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이 시중은행이 이제 빌려서 신용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화 승수 계산하는 방법 가볍게 볼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보고 돈을 얼마를 시중에다 풀어야 될까 이런 걸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통화 승수의 크기가 얼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5번과 6번은 결과적으로는 이 통화라는 게 이 통화가 결국은 물가를 결정한다. 이제 그걸 볼 겁니다. 화폐 수량설이라는 건데 그걸 보고, 자, 물가가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요 순서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가보죠. 화폐 공급.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중앙은행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만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자율하고 상관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다 그림을 미리 그려보죠. 우리가 화폐 수요에서 이미 뽑아냈죠. 이자율하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화폐량이라고 하죠. 그냥 수평을. 그럼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유로 이제 뽑아냈죠. 이자율과 역액관계. 그런데 이거는 수직이라는 거예요. 이자율하고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결정해서 한다. 이 수직이라는 건 이자율이 변해도 아무 화폐량에는 변화가 원래는 우상향하죠. 물론 이제 내생적으로 변하면 우상향하기도 합니다.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화폐 공급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먼저 이해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결정한다.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냥 수직으로 그려진다. 무관하게 조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화폐 공급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화폐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균형점에서 요로 이동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자율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고,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화폐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 요 원래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화폐 수요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하향, 이자율하고 반비례.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 선호가 증가했다. 유동성이라는 건 화폐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폐 수요가 그럼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균형점이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는 걸 여기서 가볍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화폐 수요를 움직이는 이동 요인을 알고 있어요. 물가가 있고, 국민 소득이 있고, 물가 상승률. 그죠? 이자율은 아니에요. 이자율은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세 가지가 얘를 결정할 거예요. 그럼 화폐 공급을 움직이는 건 뭔데요? 없어요. 그냥 이자율 상관없이 한국은행이 알아서 나 요번에 늘려야겠어. 그럼 늘려. 이렇게 오른쪽으로. 근데 늘릴 또는 줄여야 되겠어 하면 왼쪽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얼마만큼을 늘릴까? 얼마만큼을 줄일까? 이렇게 할 때 통화량이 시중에 얼마 있는지를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얼마를 늘리겠다 할 때 1억이 필요해. 그럼 1억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적게 늘리죠. 왜냐하면 통화 승수가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화폐 공급에 관해서는. 자, 이제 특이한 거고, 화폐 시장의 균형은 이제 이자율인데, 여러분 인터레스트 이자율이 뭡니까? 쉬운 말 하면 돈의 가격이에요. 화폐의 가격, 화폐의 가치.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5만 원권이 있어요. 5만 원권. 5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돈이잖아요. 이거가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A라는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5만 1,000원을 나중에 갚아요. 그럼 이 1,000원이 바로 뭐예요? 이 화폐의 가격이라는 거야. 5만 원짜리의 가격은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남한테 빌려줬을 때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야. 5만 1,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1,000원이 화폐의 가격인 거예요. 즉 이자율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집의 가격이 얼마예요 하면 그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월 얼마를 받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죠. 균형 이자율이라는 건 뭐 우리가 그림에서 봤지만 화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의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인 거죠.
자,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요 얘기예요. 지금부터 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수직이 이자율이고 여기가 이제 화폐량.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항상 이니셜로 쓰는 게 습관화돼 있어 글자로 풀라니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요렇게 우하향하는 게 화폐 수요죠. 자, 요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화폐 공급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뭐냐면 여기 만나는 게 균형 이자율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시장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자율이 여기서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위에 있죠. 이렇게. 그러면 화폐 공급이 더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급이 많이 되니까 화폐 수요가 줄 거예요. 자, 이자율이 이렇게 화폐 공급은 그대로죠. 여기 있고 화폐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거야. 초과 공급. 당연한 거죠. 여기만큼 여기 해시라인을 제가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화폐가 많이 공급됐다라는 거예요. 균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러면 화폐가 많이 공급됐으니까 불필요한 화폐를 대부 누군가한테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빌려주려고 하니까 차입자,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협상력이 입김이 더 강해지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폐가 남아도네. 화폐의 가격이 균형보다 올라갔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공급은 제자리에 있고 수요가 주는 거죠. 당연히 그죠? 수요가 주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주니까. 그러면 화폐의 초과 공급이 발생. 화폐가 너무 많아. 이거 누구한테 빌려줘야 돼. 빌려주고 싶어. 그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자율 낮춰. 나 빌리려고 하는데, 너 어차피 돈이 남아 돌잖아. 좀 이자율 싸게 해서 해.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회복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면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장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보다 크면 화폐 초과공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자율이 다시 균형으로 내려오겠네. 바로 내려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균형으로 다시 균형 이자율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자, 여기 균형 이자율이 더 낮으면 초과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초과 수요.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부자의 협상력이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커. 그럼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자를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자를 상승해서 균형으로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결국은 균형 회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화폐 시장은 균형을 회복한다라는 거야. 요 이자율 가격 가지고 항상 가격의 신축성, 가격 가지고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해결됐듯이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을 가지고 균형을 회복했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격, 그다음에 화폐 시장에서는 이자율 가지고 균형을 회복하는 거죠. 요 원리에 의해서 그 원리를 조금 요건 이해의 부분이에요. 이해. 네, 여러분 이제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통화정책. 이거 중앙은행이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자율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경제를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건데, 확장적, 팽창적. 그럼 통화량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공급량을 늘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제가 생략하고 이렇게 볼게요. 요 통화량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공급 곡선이. 그러면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하면 처음에는 초과 공급이 공급량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로 가져가면 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거다. 많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협상력이 강해질 거니까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균형 이자율은 그래서 하락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자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는 요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동하고 얘는 뭐 이동할 거 없죠. 그대로 여기 있으니까. 요 과정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요거보다 이자율이 이렇게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 균형 이자율 떨어질 것이다. 쉽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요것도 한번 봐보면 긴축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요렇게 수요가 있고 요렇게 있으면 왼쪽으로 요렇게 보내는 겁니다. 왼쪽으로 보내면 요렇게 균형 이자율이 나중에 가면 상승한다라는 거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수요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자율 수준에서 요렇게 있는데 요 공급이 요렇게 돼 버리면 이만큼의 초과 수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초과 수요. 아직 수요는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가 원래는 이 이자율이 있었는데 공급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잖아요. 그럼 수요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요 이자율 수준의 수요는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해시 부분, 빨간색 부분만큼 초과 수요가 있어요. 그럼 초과 수요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좀 점점 줄어들어 갖고 이렇게 이자가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초과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대부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협상력이 커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자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림에 따라서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수요가 나중에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균형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입자가 입김이 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통화 화폐에 초과 공급이 있으면 대부자가 있고 대부자 빌려주려는 사람이 있고 차입자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남아 돌잖아요. 누가 힘이 더 크냐 이거. 빌리는 사람이 더 큰 거죠. 돈이 남아 도니까. 그럼 빌리는 사람은 항상 의도가 뭐예요? 빌릴 때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을 낮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 반대는 초과 수요가 있게 되면 초과 수요가 있다. 그러면 누구 입김이 더 큰 거예요? 대부자,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의 입김이 훨씬 큰 거죠. 빌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빌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자를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 흐름은 이제 여긴 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해 영역이니까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신용 창조와 또는 뭐 예금 창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학자에 따라서 예금 창조, 통화 승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번호 통화를 공급하죠.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이제 시중이라고 쳐요. 여기 이제 은행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A은행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앙은행이 있어요. 자, 여기다 10억을 풀었어요. A은행에다가.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본원 통화인 거야. 그럼 A은행은 요걸 다 민간인한테 대출을 내주죠. 민간 대출. 대출을 내줬는데 9억만 대출을 내줘요. 1억은 지불 준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 준비율이 10%라고 법으로 정해졌어. 이걸 이제 지불 또는 준비율 법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급 준비율이 만약에 10%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10억을 A은행에다 풀면 A은행은 이걸 돈놀이 해야 되는데, 즉 대출을 해야 되는데 10억을 다 대출하면 좋죠. 그죠? 그런데 다 대출을 못하고 법적으로 10%는 보관하고 있어요. 이랬으니까 10억에 10%니까 1억은 지불 준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민간 보유형. 이걸 이제 현금 통화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얼마를 대출한 거예요? 9억이죠. 이걸 통해 신용 창조를 한다. 신용이라는 건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을 다 여기서 생략을 할 건데요. 뭐 그 등비 수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더 증가한다. 즉 중앙은행이 10억을 시중에다 풀면 시중에 10억 기존에 시중에 100억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10억을 풀었으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110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110억보다 훨씬 큰 통화량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즉 10억을 풀면 시중에 10억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20억, 30억, 40억 원어치가 추가된다. 이거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여기 눈덩이가 하나 있어요. 눈덩이. 이게 이제 10억짜리 눈덩이에요. 얘를 굴린다. 즉 이건 대출한다는 얘기예요. 대출. 굴린다. 그러면 이게 이만해졌다가 이걸 또 굴려. 또 대출해줘. 그럼 이만해졌다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 커지는 크기를 결정하는 게 통화승수라는 거야. 통화승수. 이때 가감승제라 그러잖아요. 요 승이라는 건 곱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곱하기. 즉 10억이 있다 그러면 통화승수를 계산해 보니까 5가 나왔어. 그럼 5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50억 원어치의 크기로 커져 있다라는 거야. 10억짜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시중에 한 30억 정도만 풀어야 되겠네 이러면 30억을 푸는 아니 그러니까 50억을 풀으면 되겠네라고
계산을 했어요. 추석을 이제 앞두고 50억을 더 풀어야 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50억을 본원 통화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통화 승수가 오니까 얼마만 공급해 주면 돼요? 10억만 공급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중에는 50억 원의 돈이 뿌려져 있는 거죠. 요 과정, 요게 이제 신용창조 과정이에요. 돈을 굴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론 지불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이 있고 법정지급준비 1억이 아니라 사실은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좀 더 놔두죠. 더 놔둔다고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뭐예요? 예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서 법으로 정한 게 법정지급준비율이에요. 그래서 은행에 보관하도록, 이거는 앞에 시제금이 있고 중앙은행 예치금 이거 보셨잖아요. 강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만큼은 시중에서 돈이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으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은행에 보관 중인 본원 통화는 화폐 공급에 포함, 통화량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돌고 있는 거가 통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의 창고에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굴리는데 활용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야. 왜? 이걸 나중에 예금자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데 대출을 하잖아요, 은행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이 대출은 자산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예금은 부채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 지불 준비금이 있잖아요. 이건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야. 왜? 은행은 이 지불 준비율이 중앙은행에다가 예치해 둘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중앙은행부터 받는 거니까 자산인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나중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부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가볍게 여러분 이해를 한번 자산과 부채 관계에서 한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은행의 지불 준비로 보관 중인 본원 통화는 화폐 공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통화 승수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한 나라의 핵심이 이겁니다. 통화 승수가 뭐 이건데 중앙은행이 애당초 늘려 공급한 화폐 양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앞에 예를 들면 10억을 공급했죠. 은행이 신용창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증가했더니 50억이 된 거야. 그러면 본원 통화분의 통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50억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5가 통화 승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인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교양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화폐 금융론 이런 거 배우면 이 통화 승수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통화 공급에 포함 본원 통화 요거는 지불 준비금만큼 기본적으로 은행에다 보관하겠죠. 특히 기본적으로 법정 지불 준비율만큼은 은행에다가 보관할 거예요. 뭐 은행 시제금으로 있을 수도 있고 중앙은행 예치금 얘는 통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못 굴리는 거예요. 못 굴리니까 통화 승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화 승수를 계산할 때 여기는 이제 현금 통화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전부 다 없다고 가정을 하고 아주 가장 단순하게 법정 지급 준비율과 통화 승수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법정 지급 준비율을 높이면 돈을 많이 시중에 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통화량 크기가 커지지 않아. 그죠? 커지지 않으니까 통화 승수 자체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 우리 교양 과정에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문에서 만약에 중국은 이제 이거 되게 중시하거든요. 법정 지급 준비율을 10%에서 20%로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쳐요.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죠. 올렸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은행이 돈을 많이 못 굴리겠네. 많이 못 굴리니까 통화 승수는 작아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 승수가 작아지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의 크기는 작아지겠네. 왜냐하면 10억을 본원 통화에다가 통화 승수를 곱해서 시중에 통화량이 된단 말이에요. 얘를 올리면서 통화 승수가 5였는데 3 이렇게 작아지니까 50억에서 30억밖에 통화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중에 풀려 있는 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정 지급 준비율이 높인다라는 건 통화 승수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시중의 통화량을 적게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신용창조 과정에서 하는 건 다 대출이잖아요.
실물하고는 대출의 연쇄란 말이에요. 대출의 대출인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자산 증가는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부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부가 늘어나려면 생산을 해야지, 생산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부업하고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 개인 입장에선 돈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부의 증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자, 이제 화폐 수량서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자, 이걸 왜 공부하냐면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는 고전화파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 화폐의 수량이 즉 이게 뭐예요?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물가 상승 또는 물가 상승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상승하는 거 인플레이션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을 미리 알고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즉 돈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물가가 더 비싸서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옛날에 5만 원짜리 가지고 한 개 사던 걸 절반밖에 못 사는 거야. 그렇죠? 여기 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5만 원이었는데요. 물가가 1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옛날에 5만 원짜리 가지고 이걸 한 개를 샀는데 이제는 2분의 1개밖에 못 사는 거야. 돈 가치 이게 물가 상승이잖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떨어질까요?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 통화의 양이 늘면 희소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희소성이 떨어지면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양이 시중에 많으면 돈이 흔해 빠지잖아.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수량설이 얘기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주범은 딴 놈이 아니라 통화량이다. 화폐량이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폐 수량 방정식 뭐 교환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화폐량 곱하기 화폐 유통 속도는 이건 항등적으로 같아요. 세 개가 있어요. 언제나 같다 이거. 물가 곱하기 실질 국내 총 생산이다. 이걸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라면 얘기를 해보죠. 자, 라면 한 개에 1,000원이에요. 1,000원. 자, 그런데 이거를 라면 생산을 5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라면이 시중에 유통이 되려면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교환의 매개수단, 거래적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얼마가 풀려 있어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5,000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개에다가 곱하기 한 개가 1,000원이잖아요. 1,000원 곱하기 5개를 생산했어. 그러면 5,000원이 시중에 풀려 있어야지만 이게 화폐로 거래가 되겠구나. 요 물가가 1,000원이에요. 한 개에. 총 생산을 5개로 한 거예요. 그럼 5,000원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화폐량은 5,000원이 있을 필요, 만약에 화폐 유통 속도가 1이라면 화폐량은 5,000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화폐 유통 속도가 뭐 3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5,000원이 풀릴 필요는 없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죠.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뭐냐면 돈이 도는 속도죠. 자, 북한하고 한국을 비교해 볼게요. 우리는 신용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 바로 현금이 없어도 바로 결제해서 바로바로 결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는 인터넷 모바일로 바로바로 결제. 근데 북한에는 현금으로만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현금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잘 못 변해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신용카드가 되는 시스템, 모바일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거기에서 돈이 도는 거잖아요. 지폐뿐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제 시스템이 발달돼 있으면 화폐가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북한 같은 나라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M이라는 게 화폐량을 얘기하는 거고 V라는 게 벨로서티, 돈이 도는 속도고 요 P라는 게 물가를 얘기하는 거고 Y라는 게 실질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V를 한 왼쪽은 총 생산이 거래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요게 거래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총 통화량이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가 1이고 화폐량이 5천 원이라 그러면 5천 원이 총 통화량이 되는 거죠. 요 거래에 요 생산 라면 5개가 거래되는데 쓰일 수 있는 돈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P 곱하기 Y 물가 곱하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명목 총생산이야. 이러면 또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해. 그렇죠? 그럼 좀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GDP 디플레이터 기억이 나시죠? 이걸로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실질 GDP 곱분의 명목 GDP죠. 근데 GDP 디플레이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에 실질 GDP를 곱하면 얘를 곱하면 여기다 얘를 곱하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고 물가 수준 곱하기 실질 GDP는 명목 GDP와 같아지잖아요. 요 P 곱하기 Y가 물가 수준 곱하기 실질 GDP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와 같은 거냐면 명목 GDP예요. 명목적으로 얼마인지. 요거는 총 생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총 화폐 액수예요. 라면 라면 한 개 5,000원 5개 그럼 필요한 게 5,000원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5,000원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화폐 유통 속도가 1이고 그러면 화폐량은 얼마가 필요한 거? 5,000원인 거야. 만약에 화폐 유통 속도가 얼마라고 할까요? 뭐 계산을 좀 편하게 4라고 해보죠. 굉장히 빨라요. 돈 도는 게. 그러면 5,000원어치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1,000원, 한 200 얼마가 되죠? 300원 안 되고 1,200원만 풀려 있어도 대략 한 4,800원 되잖아요. 대략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느낌 대충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와 통화량은 어떠냐? 반비례해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아까 전에 1에서 4가 되면 1일 때는 5,000원이 필요했는데 4로 빨라지면 1,200 얼마가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통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요 MV는 PY에서 요 V는 양쪽을 M으로 나누면 이 필요한 양이 이제 PY인데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통화량하고 반비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빨리빨리 도니까 굳이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5번을 돌아. 그럼 5,000원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2번만 돌아. 그러면 2,000원밖에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거죠.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통화량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조금만 그러니까 실제로 5,000원이 필요했어요. 왼쪽에. 근데 유통 속도 V가 1에서 4로 빨리 가니까 여기 풀린 돈은 한 1,200원 정도만 풀어놔도 충분히 거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이해, 요것도. 자, 그러면 이제 통화량과 물가 사이,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물가. 그런데 얘네들이 얘기를 뭐냐면, 그런데 제가 통화 유통 속도, 요 V잖아요. 요거는 단기적으로 쉽게 못 받고, 왜냐면 북한하고 한국을 비교했는데, 한국만큼 통화의 유통, 화폐 유통 속도를 빨리 하려면 북한이 인터넷 깔고, 신용카드 시스템 만들고, 모바일 결제 시스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 두 번째, 요 Y가 실질 GDP라고 그랬잖아요. GDP. 생산량이 어느 나라의 갑자기 생산량이 갑자기 늘고 갑자기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늘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봐보면 얘네들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요 M하고 P만 보면 고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 시스템은 요게. 그러려면 요 통화량이잖아요. M은. 요 P는 물가잖아요. 통화량이 늘면 물가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 물가 올라가는 게 뭐죠? 인플레이션.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화폐 유통 속도와 실질 국내 총선은 일정하다. 여기 일정한 거예요. 왜 그런지 대충 이해되시죠? 금방 우리가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공급량이 증가할 때, M이 증가할 때 물가는 이에 정비례한다. 이게 10% 늘면 얘도 10% 느는 거야. 즉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누구냐라는 거야. 화폐 공급량이라는 거야.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제가 앞에 좀 설명했고요. 그럼 통화량은 명목은 요 둘을 곱한 거예요. 둘을 곱한 것도 크기가 결국은 얘하고 얘는 일정하다라는 거죠. 뭐 이게 P와 일정하면 Y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합한 것도 비례한다라는 거 똑같아요. 뭐 뒤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P하고 Y를 곱한 게 명목 GDP라는 걸 좀 전에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요것도 Y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뭐 2P, 3P 이렇게 돼 있는데 M이 올라가면 요 P가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비례해서 올라가는 크기도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폐 공급 증가율은 명목 국내 총생산 증가율과 똑같아. 정비례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필요가 없는데 이 화폐 공급 증가율은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다. 명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건 이해만 조금 해두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자율이 있잖아요. 통장에 찍힌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에요. 자, 그럼 실질 이자율이라는 건 물가를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뭐냐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뺀 거예요. 실질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실질 임금이 뭡니까? 내가 월급 명세서 적힌 명목 임금에다가 실질 물가 상승률을 빼주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 5%래. 은행에서 주는 게. 근데 물가 상승은 8%였어. 그럼 나의 실질 이자율은 이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명목 GDP는 똑같이 한번 바꿔보죠. 아니, 여기다 실질 GDP죠. 실질 GDP는 어떻게 되겠어요? 명목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목은 요거를 이항시키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목은 실질에다가 물가상승을 더하기다. 물가상승을 빼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요 GDP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요게 어느 정도, 요게 고정돼 있죠. 요게 금방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의 다른 말이 뭐겠어요? 인플레이션율하고 똑같은 거죠. 얘는 결국은 실질 총생산량이 그러니까 화폐 공급 증가율은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같다. 인플레이션율, 화폐 공급 증가율이요. 근데 실질은 거의 고정돼 있으니까 뭐와 같은 거냐? 화폐 공급 증가율과 같은 것이다. 요점은 이거예요. 요점은. 그런 거 다 빼고요. 화폐 공급 증가율이 곧 뭐와 같은 거냐? 물가 상승률하고 같은 거다. 되게 복잡한 듯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기가 뭐가 되냐면 이 V와 P가 일정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 증가율 M이 증가한 게 10% 증가했다면 P 물가 상승률도 10%다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율도 10%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 과정 나 뭐 어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게 이제 화폐 수량설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걸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폐 유통 속도 이건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러면 단기 장기 다 빼고요. 실질 국내 창성이 일정하죠. 단기 뭐 이건 쉽게 못 바꾸니까 요거는 화폐 공급의 변화가 물가와 정비례한다. 이 얘기는 화폐 유통 속도 경제 성장률은 GDP를 얘기하는 거예요. GDP 성장률. 이게 일정하면 화폐 공급의 증가율 여기 물가 인플레이션율이죠. 요거와 동일한 폭만큼 정비례하게 증가한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다시 화폐 공급이 뭐를 결정한다? 물가. 화폐 공급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게 화폐 수량설의 기본적인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화폐 수량설은 요게 왜 일어납니까? 화폐 공급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느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V하고 Y가 이제 일정하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나쁘죠. 계속 올라가면. 비용이 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보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뜻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예요. 뭐 70%, 80%막 이런 식으로 계속 뛰는 거야. 이런 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한다. 이 개념 하나 이해해 두시고요. 매우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거.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갈게요. 뒤에 좀 더 추가하겠지만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돈 빌린 사람이. 왜 그런지 봐보죠. 10억을 빌렸다고 쳐요. 10억. 그러면 이걸 이제 빌린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돈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10억의 가치가 9억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면 채무자, 돈 빌린 사람은 10억을 빌렸는데 명목으로는 실질적으로 9억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난 거지, 채무자는 유리하다라는 거야, 돈 빌린 사람. 두 번째는 실물자산 소유자가 유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융자산 소유자는, 돈 갖고 있는 사람은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10억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근데 이게 9억짜리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물자산자가 유리하다라는 거고. 근데 유리한 건 얘네들인데, 그러면 채권자하고 금융자산 소유자는 불리하다는 얘기죠. 얘네들 말고 연금으로 쓰는 사람, 봉급생활자, 고정소득자는 불리해요. 연금 받아 쓰는 사람들은 매달 10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전번 달보다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실질 가치는 10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 전체가 장기가 안 하죠. 이제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조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겁니다. 저장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화폐 보유하는 게 불리하다라는 거 좀 전에 아셨잖아요. 그러면 실물 보유가 유리해. 혹은 화폐 말고 다른 금융 자산으로 보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10억이 있는데 이거를 예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금 자산. 10억을 해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예금을 은행에 가서 찾아야 돼. 계속. 현금으로 보유하는 게 불리하죠. 그래서 은행 예금으로 갖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금융산 대체한다. 그러면 현금 필요할 때마다 은행 가서 돈을 찾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구두창 비용, 구두 밑창이 다 까진다는 얘기예요. 현금화 비용이라는 거야. 이제 인출하려고 자주 은행에 가는 비용, 요게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메뉴 비용. 자, 이제 메뉴 비용이라는 건 여러분 식당을 하는데 계속 물가가 바뀌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메뉴판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물가 변화에 따른 가격 조정을 위한 비용, 이게 메뉴 비용이라는 거예요.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 이런 게 이제 저장 비용인데, 하여튼 이런 사회적 비용이 일단 벌어진다. 자, 또 하나가 상대 가격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하고 배가 이게 1,000원이고 2,000원이어서 1대 2로 되어 있었는데, 물가가 변할 때 모든 가격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아요. 사과는 그대로인데 배 가격은 4,0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재화마다 다르게 막 이렇게 물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거래될 때는 1대1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또 1대4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어느 날 보니까 사과가 또 올랐어. 2,000원으로 됐어. 그러면 또 1대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대 가격의 변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거야. 재화 대 재화의 가격 비율이. 그래서 가격의 왜곡 현상,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안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 가격 비율이 안정돼 있어야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불안정적으로 되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제조업을 하는데 어떤 차를 하나 만드는데 갑자기 철근 가격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예약받아서 갖다 놨는데 이게 올라가니까 차 가격에 반영 못하고 손해가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도 이해해 주셔도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폐 주적은 정부와 관련된 건데요.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돈을 쓰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는 거야. 물론 정확하게는 중앙은행이 하죠. 그러면 시중에 화폐 공급이 증가하겠죠?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뭐였어요? 화폐 수량설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화폐 공급 늘면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아니냐? 즉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거예요. 이 개념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걸 밑에다 좀 더 설명해 놨는데, 정부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니까 10조가 필요해. 그래서 10조를 화폐 증가시켰어요.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그 정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그거를 한국은행이 사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행이 그걸 대신해서 10조를 정부한테 주는 거지. 그럼 정부가 그거를 시중에다가 풀겠죠. 사업을 하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화폐를 정부가 찍어낸 거랑 똑같은 거야. 어쨌든 화폐 증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집니다. 화폐 수량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한 게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현금을 보유한 민간은 인플레이션이 벌어졌죠.
그럼 우리가 비용 문제에서, 사회적 비용에서 현금을 10억을 보유했던 사람이 갑자기 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면 정부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정부가 가져간 꼴이 되는 거야. 내가 가진 화폐에 부과한 조세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억짜리가 9억짜리 실질 가치로 봤을 때 9억이 되는 거잖아요. 요 1억만큼이 누가 갖고 갔냐 이거야. 이거 왜 벌어졌어요? 정부가 풀었거든. 정부가 돈을 풀어서 이 일이 벌어진 거니까 결국은 내가 정부한테 세금 낸 꼴이 되는 거야. 내가 날린 1억은 정부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플레이션 조세 성격이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 가치, 예, 화폐 보유자의 화폐 가치가 감소되는 거. 이걸 감소됐다는 게 정부한테 조세 낸 꼴이 된 거라는 거죠. 또 하나 벌어지는 건 정부는 이걸 세뇨리지라 그러는데 화폐 주조 차익을 누린다는 거. 화폐 발행의 이득.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정부가 5만 원권을 찍어내잖아요. 그럼 이 5만 원권의 원가가 얼마나 봤더니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00원이더라고 쳐요. 그러니까 정부가 5만 원 들어서 500원 들여서 5만 원권을 찍어서 날린 거야. 그러면 49,500원어치의 이익이 생겼잖아요. 이걸 세뇨리지라 그래. 세뇨리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화폐 주조 차익인데 이게 이제 정부의 화폐 발행 이득을 정부는 또 누려. 그죠? 자, 근데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정부가 화폐 공급을 증가시키면 경기는 좋아지지. 그렇죠. 돈을 풀으니까 시중에다가 경기가 증진되는 효과는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 변동론에서 어, 한번 조금 더 보겠는데 우리가 앞에 화폐 시장에서 배운 것 중에서는 확대 통화 정책을 한 거야. 이런 효과는 있는데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벌어져 갖고 인플레이션 조세가 발생하고 정부는 또 세뇨리제를 누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물어볼게요. 유동성이 제일 큰 거. 현금화 정도가 제일 큰 게 뭐냐 이거야. 이 중에서 골동품으로 콜라 사 먹기, 부동산으로 콜라 사 먹기, 저축성 예금 이건 적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콜라 사 먹기. 요금 예금은 여러분 요금 예금 느낌 잘 안 오시면 그 뭐죠? 그 현금 카드라 그러냐? 그 뭐라 그러죠? 예,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신용카드 말고 있잖아요. 바로 현금처럼 쓰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금 예금이 요금은 바로 주는 예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편하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현금이죠. 거의 현금이어서 요금 예금은 협의의 통화에 들어가잖아요. M1에 들어가는 거 확인했잖아요. 여기서는 1번이죠. 당연히 바로바로 현금화되는 게 35번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킬 때 화폐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것.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가 이제 화폐 공급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자율이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하는 거 공급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증가시켰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화폐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습니다. 중앙은행 화폐 수요를 움직이는 거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데 국민소득 뭐 이런 게 있었죠. 화폐 공급 곡선이 왼쪽 이게 뭐야? 아닌 걸 고르라 그랬는데 왼쪽이 아니죠. 여기 틀렸죠. 왼쪽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증가시켰으니까. 그러면 균형이자율 봐보죠. 균형이자율은 이렇게 하락한다. 요 상태에서는 정확하면 요 상태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화폐 수요자들, 차입자들의 입김이 커져서 차입자는 임금을 낮추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금방 하락됐죠? 자, 여기서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초과 공급이죠. 그러니까 균형 이자율에서 금방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얘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요 수준에서 수요는 여기고 공급은 여기까지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그래서 차입자들의 입김이 올라가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입김이 반영이 되니까 이자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 초기에는 초과 공급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공급이 늘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나중에 시장에서 이제 이자를 내려가면서 해소가 되죠. 균형으로. 자, 그래서 35번은 2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36번 가보죠. 화폐 수량설의 구성 변수. 그 구성 변수, M 변소가 아니라 PY죠. M은 통화량, 화폐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V는 화폐 유통 속도고, P는 물가고, 얘는 실질 생산량, 실질 GDP가 되는 거고, 합해서 곱해서 요거를 명목 GDP. 실업률이라는 변수는 없었죠. 36번에 3번이 구성 변수가 아닙니다. 자, 통화 승수와 통화량. 자,
본원 통화 400이 있었어요. 현금 통화 비율은 없네요. 여러분 통화 승수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요? 법정 지급 준비율 분의 1입니다. 요게 통화 승수예요. 근데 0.2라 그랬잖아. 0.2분의 1이니까 위아래 10을 곱해주자고요. 그러면 2분의 10이 되겠죠? 5가 되는 거예요. 통화 승수 5입니다. 그러면 본원 통화가 원래 400이 시중에 나왔는데 얘가 돈을 굴리는데 어느 정도로 굴리냐? 5 정도로 굴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중에는 얼마가 풀려 있는 거예요? 2천 정도가 풀려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7번은 정확하게 1번이 되겠죠. 400 풀어서 2천의 효과를 낸다. 통화 승수가 5기 때문에. 자, 37번은 그래서 퀴즈 37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